자, 프린트를 보면은 왼쪽에 토론이 무엇인지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특정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구체적으로 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어 자기 측 주장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해 나가는 화법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찬성과 반대가 나누지 않는다면은 토론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자, 그리고 이런 특징도 있네요.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해 나가는 화법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한다라는 것도 토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토론과 토의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토론과 토의는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은 목적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토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역시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모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다. 해결책을 찾는다.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토론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죠. 여럿의 의견을 모아라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네가 올랴 내가 올랴 두 사람이 대결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일 수 있다면은 토의 같은 경우에는 네가 올랴 내가 올랴 대결이 아니라 의견을 모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죠. 그래서 토론에서의 참여자의 역할은 경쟁을 한다, 경쟁적 상정을 한다라는 것이 참여자의 역할이라면 토의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토의의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는 고전식 토론, 직파식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등이 있고 토의에는 원탁 토의, 패널 토의, 심포지엄, 포럼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토론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될까요? 서로 대결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토론의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번 적어볼까요? 존엄사를 잘못 썼네요. 존엄사를 허용하자. 존엄사를 허용해야 된다?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두 의견이 대립하고 서로 경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토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토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얘기해 볼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의견과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제는 토의의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과 토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토론의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식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전식 토론이란 어떠한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 각 두 명이 있는 한 팀이 되어 입론과 반대의 과정에 따라 상대방의 주제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전통적 토론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 이런 토론도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자, 같은 것을 의미한 겁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과 교차조사식 토론, CEDA 토론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토론의 승부를 가리는 방식의 토론 형식으로 고전식 토론에 반대 신문을 추가한 형태의 토론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던 고전식 토론에 반대 신문을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반대 신문이란 무엇이냐? 반대 신문은 상대 측 입론의 허점이나 오류, 논리, 전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질문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상대의 허점, 오류, 논리, 전개를 상대방에서 상대 입장에서 내가 나겠고, 상대 입장에서 내가 상대겠죠. 자, 상대가 그 허점과 오류, 논리를 공격하는 토론이라 하겠습니다. 그 공격하는 과정을 반대 신문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직파식 토론도 있습니다. 직파식 토론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서로의 논거를 직접 반박하며 논파는 방식. 결론이 났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토론을 중단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직파식 토론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토론은 이 중에 무엇이냐? 자,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자, 요것 되겠습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 교차조사식 토론, CEDA 토론. 자, 요 토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그렇다면 수업 내용도 마찬가지로 요 토론 방식에 집중되어 있겠죠. 자, 요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신문식 토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반대신문식 토론이라의 토론의 개념은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토론의 승부를 가리는 토론 형식으로 고전 토론에 대한 잘 읽었던 거네요. 자, 읽었던 것은 또 읽고 말았습니다.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1번, 작성 측이 아니라 찬성 측이겠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두 사람으로 구성되며 두 사람 구성되는 데 있습니다. 구성되면 토론이 각 개인은 입론, 반대 신문, 반박의 3번의 발언 기회를 가진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 2명씩이니까 총 4명이겠네요. 이 4명이 총 몇 번의 발언을 한다? 각 개인이 입론, 반대 신문, 반박 3번의 발언 기회를 가진다. 그럼 총 몇 번의 발언으로 구성됩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총 12번의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질문을 반박 신문 단계에서 질문을 2번, 3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꼭 12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은 총 3번의 발언 기회를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신문과 반론 등을 통하여 논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짚고 1번을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겠네요. 1번을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3번의 발언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신문 단계에서 이 질문을 3번, 4번, 5번 하게 되면은 3번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5번, 6번, 7번의 발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혹은 그 과정에서 발언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3번의 발언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발언 기회는 3번으로 보장되어 있고 본인의 선택이나 아니면 토론의 그림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3번 이상의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반대 신문과 반론 등을 통하여 논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네, 요거 뭐 이해 다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번째, 토론 중 수기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 수기 시간은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토론 중에 있는 작전 회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하다가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상대방의 논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팀원과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1분 정도 수기 시간을 가지고 내가 펼칠 발언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기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기 시간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은데 그때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꽤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겠죠. 아마 꼭 알아놔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표를 2개 올렸습니다. 표 하나와 하얀색 표 하나와 칼라의 표 하나를 선생님이 2개를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하얀색 표와 오른쪽에 컬러의 표는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편할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2개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하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오른쪽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제일 처음 토론의 시작은 찬성 1의 입론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반대 2가
방금 했던 찬성 1의 입론에 대해서 반대 신문, 그러니까 공격적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하고 났으면은 반대 2가 연속 발언을 하지 않고 반대 1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 1은 방금 전에 반대 신문을 했으니까 반대 신문을 하지 않고 입론을 해야겠죠. 자, 반대 1이 입론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반대 신문의 기회는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는 것, 찬성 축으로 반대 신문이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이때 반대 신문은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찬성 2가 입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찬성 2가 해야 되는 입론이 남아있는데 찬성 2가 여기서 반대 신문을 해버리면 찬성 2가 연속 발언을 하게 되죠. 자, 연속 발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고 찬성 2가 입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가 입론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했으니까, 자, 연속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반대 2가 입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하고요. 이 반대 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대 1의 최종 반론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찬성 1의 반론, 다음 찬성 2의 반론, 찬성 2의 최종 발언인 반론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표를 봐서 알겠지만 표 오른쪽은 모두 반대측 발언입니다. 그리고 표 오른쪽은 모두 반대측 발언입니다. 표 왼쪽은 모두 찬성측 발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은 모두 반대 신문이고요. 자, 여기 이건 무슨 색이라 해야 되죠? 살구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모두 입론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모두 반론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해하고 이 토론 절차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용어의 개념, 기초적인 토론 용어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 토론 용어의 개념 보겠습니다. 1. 논제. 자, 논제라고 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토론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선생님이 드러나는데,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토론의 주제를 선생님이 세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이것들은 토론의 주제, 즉 논제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두 다른 주제의 논제입니다. 다른 종류의 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는 우리가 사실 논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논제란 무엇이냐? 어떤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논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인스턴트 음식이 건강에 해로운가 안 해로운가? 사실이다 아니다. 두 가지로 갈리게 되겠죠. 사실이다는 찬성 측, 사실이 아니다는 반대측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이 대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사실 논제가 있을 것이고, 자, 사실 논제는 또 어떤 것들이 될까요? 역사적인 사실. 자, 이때 역사적인 사실은 과거도 가능하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도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가능하고, 혹은 벌어지지 않는 미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외에 법정 재판, 사실 법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토론이잖아요. 그래서 법정 재판도 사실 논제라고 할 수 있고,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과거 행적에 대한 사실을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논제를 다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논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치 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논제는 선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성측이 될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은 반대측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좋은지, 나쁜지 등을 따지는 것을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토론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치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측으로 결론이 났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면 그 토론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논리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어떠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 평소 생각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이 토론의 결과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을 한 가지 더 할까요? 자, 토론의 결과로 토론의 승패가 정해지더라도 상대방 또는 청중의 가치관을 바꾸거나 청중을 설득하거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힘들다. 상대방도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토론의 승패가 정해지더라도 상대방 또는 청중이나 토론 상대를 설득하거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필기하세요. 선생님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올린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 정책 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할 것인지를 다루는 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여러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자, 생산을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행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 그러니까 생산하고 있는 조작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 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이 토론 입노서를 쓰고 그리고 토론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주제 역시 이 정책 논제 되겠습니다. 이 정책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두고 싶은 것은 정책 논제를 선생님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 논제를 두고 토론할 때 이 토론 논제, 그러니까 정책 논제를 여러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는 정책 논제를 선생님이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추천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미리 생각해 뒀다가 정책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한번 생각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제의 조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의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논제의 조건은 찬반 양론이 성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없다면은 토론이 성립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논제는 반드시 찬반 양론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찬성 측 입장에서 긍정문을 기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이건 아닙니다. 자, 정책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책 문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자, 중단해야 한다라는 찬성 측 입장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해야 한다라는 긍정문으로 썼죠.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썼다면은 이것은 적절한 논제 기술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중단해야 한다라고 써야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은 긍정문이 아니게 되니까 논제 조건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거쳐도 결국에는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시행하지 말아야 될지 입증할 수가 없다면은 그 시간이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논제는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3. 구체적이고 분명할 것, 의문문, 부정문, 모호한 표현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좀 전에 이런 토론 논제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저 위에서 자, 존엄사를 허용하자. 자,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의 예시에 따르면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존엄사를 허용하지 말자.
자, 존엄사를 허용하지 말자. 긍정문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논제 조건에 어긋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논제 조건에 어긋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존엄사를 허용하지 말자. 이것은 토론 논제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존엄사를 허용할 것인가? 이런 논제는 어떻습니까? 자, 의문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의문문으로 표현하면 토론의 논제가 구체적이지 않고 분명하지 않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문문의 논제 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토론의 논제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하나의 과제만 포함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존엄사를 허용하여 내년부터 시행하자. 자, 이런 어떻습니까? 토론의 논제가 두 가지가 되어버리죠. 일단 첫 번째로는 존엄사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논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한 번의 토론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의 토론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존엄사를 허용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시행 시기도 토론을 해야 됩니다. 시행 시기 내년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은 2년 뒤일 것인가, 3년 뒤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토의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토론의 주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토론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게 돼서 토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 이상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논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제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자, 그렇다면은 이런 거. 자, 오늘 저녁에 지금 나는 라면을 먹을 것인가? 먹어야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죠. 혼자서 고민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는 좋은 논의라고 할 수가, 좋은 논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건 특별히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자, 옆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시의성 있는 문제. 이미 해결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시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중요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문제. 그리고 한 100년 뒤, 200년 뒤로 미뤄둬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당장 얘기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뒤 저녁 식사로 라면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하지도 않고 시의성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겠죠? 자, 이런 것들 중요한 논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찬성측과 반대측에 모두 공정한 표현을 사용할 것.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토론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논증이라는 개념은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논증의 구성 요소는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쟁점에 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주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근거, 타당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로는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논증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교과서 어디를 보냐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보겠습니다. 자, 136쪽에서, 자, 여기 쟁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 찬성 측이 논증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말했었죠. 논증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쟁점에 대한 주장, 근거, 그리고 근거 타당한 이유. 이 세 가지를 준비하였네요. 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이 기본적 권리인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근거로는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부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근거 타당한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이므로 신뢰성 있는 근거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 보도록 하세요. 근거가 타당한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근거도 신뢰성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자, 실제로 입론에서 이것이 반영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13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자, 138쪽 찬성 1의 입론이 보입니다. 이 찬성 1의 입론에서, 자, 여기 또한으로 시작하는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 주장, 어떤 주장이었죠? 자, 좀 전에 봤던 내용. 나이가 어리다고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주장.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권리를 침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의 근거를 들고 있죠.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던 근거가 타당한 이유 무엇이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자료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타당한 이유인데, 그 내용은 이 입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증을 구성한 요소로는 세 가지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주장과 근거는 내가 말할 필요가 있지만 근거가 타당한 이유는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국가인권위가 신뢰성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신뢰성 높은 자료다, 내 근거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시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근거 타당한 이유는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근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뭔가 문맥상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가 전제되어 있다면은 근거 타당한 이유는 꼭 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거라는 개념도 토론에서 등장합니다. 중요한 개념이겠죠. 자, 논거라고 하는 것, 논거는 논증을 하기 위한 근거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논증에서 동그라미 이용해서 봤던 것,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우리는 논거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거란 논증을 위한 증거, 요건은 논거는 논제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논리적 관련성을 맺고 산다. 그러니까 논제와 관련성이 없다면, 논리적 관련성이 없다면 이것은 논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겠지. 읽어보겠습니다. 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논거를 제시하면 타당성이 부족하여 논제가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타당성이 부족하겠죠. 왜? 관련성이 떨어지니까. 관련성이 떨어지면 타당성이 부족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니까 좋은 논거가 아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논거에도 종류가 있네요. 사실논거와 속연논거 두 가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논거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논거, 사실논거 되겠습니다. 통계적 수치나 역사적 자료, 관찰한 내용이나 실험 결과, 보편적 신념이나 사실 등을 사실논거라 하고, 사실논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글이나 말이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채식인이 채식인에 비해 암 발병률이 3배 높다.
이건 어떻습니까? 통계적 수치, 사실, 과학 실험의 결과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사실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연논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연논거란 무엇일까요? 해당 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논거를 속연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연논거는 권위의 정도에 따라서 논거의 신뢰성이 달라지므로 권위가 높은 의견을 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국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를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겠죠. 반대로 유치원생이 여러분들한테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속연논거로서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겠죠. 왜냐하면은 전문가 혹은 권위자의 권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속연논거의 예,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미국 예일대 명문대학교죠.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어떻습니까? 자, 이런 근거를 들었다 치십시다. 예일대학교 연구진 세계 최고의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권위자의 그 발언자의 전문가의 권위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겠죠. 연구진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논거를 속연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입장은 사실 논거로 제시하고요. 완전한 채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다 칩시다. 그러한 그 반대 측에서 이러한 논거를 들었다면은 속연논거를 근거로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논증하기 위한 근거, 논거의 두 가지 종류, 사실논거와 속연논거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지. 자, 논지란 개념,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를 논지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쟁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이란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을 쟁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쟁점 중에서 특히 논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필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입론서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어디를 보느냐면은 여러분들 135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35쪽에 자, 여기 선생님 보이십니다. 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말풍선이 달려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발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되겠네요.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읽어볼게요. 정책 논제에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될 쟁점이 있는데 이를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가 첫 번째 필수 쟁점. 두 번째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실행 가능성이 두 번째고 그 다음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쟁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론서를 작성할 때 혹은 토론 과정에서 이 세 가지에서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자, 교과서로 다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38쪽 보도록 할게요. 자, 138쪽에서 여기 나와 있는 찬성 1은 지금 입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입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 입론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좌측 왼쪽에 찬성 1의 토론자가 제시한 쟁점에 따른 주장을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쟁점이 무엇에 관한 것이죠?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38쪽의 찬성 1이 제시한 입론서에도 이 세 가지 쟁점 위주로 입론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쟁점 위주로 앞으로 입론서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들어갈게요. 자, 필수 논제의,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무엇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 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제시된 정점이 시급하게 해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라는 걸 얘기하겠죠.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정적인 일이 생길 것이야 라는 것도 이 얘기해야 될 겁니다. 반대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시된 정점이 심각한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해결 안 해도 앞으로 큰 문제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뤄야 될 겁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논제로 제시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현재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정책은 실행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반대측에서는 그와 다르게 제시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찬성 측이 제시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제시된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실행에 따른 효과와 개선 이익에 대해서 찬성 측은 제시된 정책의 도입이 우리의 사회나 공동체에 많은 이익이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약이 될 수 있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크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 측은 그와 다르게 제시된 정책이 도입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될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들이 붙어야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논제의 입증 책임과 반증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논제에서는 입증 책임이란 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누가 가지는 것이냐? 찬성 측에서는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정책의 도입,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증명해야 될 책임을 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찬성 측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않거나 그것을 포기한다면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혹은 입증의 책임을 지는 것에 실패한 것이 되겠죠. 반대로 반증 책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바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나 불이익이 더 큰 이유를 증명할 누구의 책임일까요? 반대 측의 책임일 것입니다. 반대측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찬성층은 입증의 책임, 반대층은 반증의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선생님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계획했던 수업 내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발언의 종류인 입론, 그리고 반론, 그리고 반박, 이런 것들도 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교과서를 해서 필기도 좀 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타블렛도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타블렛도 해서 필기를 좀 할 생각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필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리마인드하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었던 여기 고등국어 개념 정리, 명확한 논술과 즐거운 토론의 개념 정리 이론 부분 프린트 내용을 꼭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 진행해 볼 거니까 준비 잘해서 다음 수업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이 HWP 파일, 한글 파일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되지 않은 버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면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